고민을 했어요. 우리 이분이 좀 말이 많으신 분이셔가지고 이 무대에 세워야 될까 말까. 워낙에 말을 잘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내 시간을 다 뺏으면 어떡하지? 이분 누르면 안 되는데 막 이러다가 딱 5분만 드릴게요 그랬더니 나 더 할 건데 그러고 그럼 뺄까요? 그랬더니 아예 아니라고. 그래서 시간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대수 작가님이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그림책 이야기 해주실 거고요. 끝나고 나면 한경남 작가님께서 신앙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조대수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배치굿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를 도전해보라 그래서 난생처럼 내가 그림 그려본 적도 없는데 하라 그래서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종교가 있어요. 예, 되게 아주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종교에 대수진리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대수진리교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요. 네, 그래서 오늘 저 세자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저희 집 언니가 그만 살겠다고 안녕히 계세요 가면 제가 어떻게든 거기 가서 한 분을 붙들고 좀 살아보자고 하겠습니다. 네, 호도 있어요. 호. 야매라고.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라 그러는데 구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게 나한테 좀 이렇게 힘든 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와닿을까 해서 제가 대학교 때 1, 2학년 동안에는 제가 혼자 대학을 다니면서 스스로 학비를 벌고 그래서 식당 가서 일하고 간단한 알바를 하고 다녔어요. 간혹 생활비를 도와줬기 때문에.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딱 제대를 하니까 이게 다음 질문 보세요. 이게 상봉터미널 공중전화에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제대했어요 하고 전화하는 거지. 제가 거기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네 뭐라고요? 혹시나는 동생을 키우라고요? 혹시나는 동생이 사북이잖아요. 강원도 정선 사북 젊은 애양지 지금 그 사북 중학교 다니는 동생이 중학교 때 복싱을 해서 전국대 동메달을 딴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엄마가 얘는 공부는 아니지만 운동에 소질이 있으니까 복싱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강원도는 체육고등학교가 없는데 어떡하죠?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서울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큰아들이 군대 갔다 복학할 거예요. 글로 보내고. 제가 이화대 중국학과를 나왔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씨, 네, 원씨. 네. 그래서 엄마가 애를 키우래요. 예체능계를. 근데 걱정이 태산이죠. 내가 혼자가 아니라 고학생인데 엄마를 그래요. 아버지는 광산 일하다 진폐증으로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상태가 안 좋아서 1, 2학년도 겨우 다녔는데 동생을 키우래. 예체능계. 그래서 큰 돈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 예체능계 한번 키워본 적 있으실걸요? 그죠? 그림이 완전 초딩 수준이죠. 처음 그려봤으니까. 얘는 무조건 좋은 거 사 먹여야 돼요. 저 운동하니까. 그리고 요즘 돈으로 시합 한번 나가면 100만 원씩 줘야 돼요. 예, 그 당시 등록금 100만 원도 안 하던 때잖아요. 예. 그러던 시절에 한 번에 등록금 막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해가지고 둘이서 식문 배달하다 돈이 안 돼서 우유 배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유 배달 아저씨가 돈 된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 아저씨를 따라가는데 남들이 다 버린 산이 나온 거야. 달동네 가파른 거. 그래서 여기는 자전거로 못 돌린다. 야쿠르트 아줌마 리어카로 못 돌린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동생이 둘이서 야 너는 둘 다 오토바이로 2대를 탈 수는 없으니 너는 그래도 좀 골목 낮은 데는 네가 부마로 돌리고 형은 산동네를 돌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주고 아주 진짜 덜덜덜하는 싸구려 오토바이를 타서 난생처럼 오토바이를 도전을 해본 거예요. 몇 번 꼬라박 하니까 되대요. 근데 정말로 무서웠던 게 그해 겨울에 정말 무섭게 눈이 많이 내렸어요. 옛날에 눈 많이 왔잖아요. 이 문제가 뭐냐면 오토바이는 내리막에서 바닥에 눈이 있으면 브레이크가 안 먹혀요. 근데 보통 달동네 막 이렇잖아요.
뒤에는 우유가 한 5-5 실려 있으면 뒤에서 물이 미는 거거든. 물이 무겁잖아. 그러면 하면서 저렇게 담벼락에 꼬라박습니다. 이렇게 담벼락에 꼬라박으면서 제가 이거 그릴 때 기절하기 직전에 우유를 쳐다보는 장면을 그리려고 했었는데 나는 우유가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이때는 병우유도 있었고 이따가는 종우유도 있었는데 병우유는 거의 다 깨지고요. 종우유 중에 1000ml 있잖아요. 200ml 요만한 건 안 깨져요. 꼭 제일 비싼 1000ml가 깨져요. 옆구리가 터져서 막 세면은 그거 들고 눈물을 막 흘려요. 오늘 엄청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제일 큰 우유를 먹는 사람은 임신을 했거나 아이들이 많거나 그런 집이잖아요. 그럼 나는 그 VIP 고객한테 신뢰를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이 딴 우유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어린 마음이지만 약속을 못 지키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재산은 신용밖에 없는데 이것을 하루에 3번 반복하는 날이었어요. 이날. 그러면 이게 3번이나 꼬라박으니까 벽에다가 두 번째는 하수도근육에 빠져나가고 옛날 하수도근육 뚜껑도 막 열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마도 깨져요. 하이가 못 쓰고 다녀요. 달동네는 대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 집에도 놓고 저 집에도 놓고 이러고 다녀야 되니까 하이가 자체를 못 써요. 걸려서. 그럼 벽에 박으면 맨머리거나 이 캔모자로 와서 박는 거죠. 그러면 그 눈밭에 피가 툭툭 떨어지는데 아침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뭐 붕대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하얀 무늬에 피가 근거히 쌓이는 모습을 보면서 3번째 꼬라박을 때는 사고 나기 직전에 알잖아요. 이번에도 또 벽에 부딪히겠구나. 그냥 차라리 이번에는 그냥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삶을 비관하기 시작하더라고. 똑같은 일을 한 3번 겪으니까 그것도 당일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겠지? 이 어린 나이에 왜 나는 동생을 키워야 되지? 그것도 운동하는 애를 친구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잘 시간에 왜 나는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왜 광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고 친구들과 비교를 하고 차라리 이렇게 힘들 바에야 죽었으면 좋겠다. 응? 내가 여기를 지금 동생을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완전히 번아웃이라는 게 왔습니다. 아 정말 힘들다. 사람들이 한강다이버 가서 뛰어내린다는 거 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이때 느껴본 거예요. 포기한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눈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또 배달 안 하는 거는 내 사정이죠. 그래서 자포자기를 하고 3번째 꼬라박을 때는 삶을 내려놨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면 아마 제 마음을 알 거예요. 중병을 앓거나 정말로 큰 사람 누구한테 실망했거나 저같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안 일어났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삽을 들고 그때 옛날에 노가다 다닐 때는 삽을 자기가 들고 다녔어요. 새벽 5시 눈이 펑펑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삽 들고 이래 지나가는데 딱 봐도 노가다 아저씨.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오토바이 쓰러져서 우유는 펄펄펄 쏟아지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내려놨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토바이를 세워주고 우유를 담아주고 끈을 매주고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상시 같으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도 할 텐데 눈도 마주치고 이날은 방금 죽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저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저만큼 가다가 제가 계속 앉아서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시더니 앞에 피가 공건하는데 저를 다리 벌리고 앉아있는 오셔가지고 자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더니 제 손에다가 쪼그리고 앉아서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를 토닥토닥 치면서 이렇게 말하시고 저렇게 가셨어요. 힘내 젊은이 좋은 날 있을 거야. 그리고 가셨어요. 이 아저씨의 점심값일 수도 있고 이 아저씨의 비상금을 준 거란 거예요. 방금 제가 죽고 싶고 다 내려놨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치료 중에 제일 좋은 치료가 뭔지 알아요? 금융치료가 그때 1000ml 800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10,000원이 들어왔죠. 몇 개 깨지기를 나는 손해보는 날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저 아저씨의 뒷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분을 동경하기 시작했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도 살짝 들었지만 이 그림을 그릴 때 이은미 작가님 덕분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소스라치게 소름 끼치듯이 놀랐어요. 하나님 믿는 분들이 뭐라고 해요? 나 하나님 만난 적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제가 무슨 개뻥이냐고
거짓말 쓴다 그랬는데 이거 그리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나를 살리고 가셨구나. 그것 때문에 솟아치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 덕분에 용기 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동생을 잘 뒷바라지해서 전국대회 금메달을 따서 체육대학의 장학생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 때문에 한 가지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어디 가서 취직을 하면 나 같은 소년들 도울 수 있는 후원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인하대를 다니면서 거기서 취업 직장을 시작을 했는데 인천 보육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보육원 애들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매달 3만 원씩 내는 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대안학교, 그다음에 동네 아동돌봄센터, 다문화학생, 그리고 친구가 운영하는 노인들 무료급식, 여기에 제가 본 거의 일부를 후원하고 봉사도 하고 있어요. 이때 이분을 만나지 않았다. 제가 그때 우유 배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했다면 지금 적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그런 삶을 거쳐왔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명절 때 제가 이렇게 키운 막내 동생이 명절 때 오면 그때 형이 오토바이 깔려서 죽는 줄 알았어. 저를 꺼내주면서. 왜 동생이 저를 찾으러 왔냐면 오토바이는 우유를 많이 실지만 기억하는 많이 못 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돌리고 여기서 만나면 내가 2차 공급을 해줄게 이러고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만나기로 한 지점이 형이 안 오니까 또 사고 났구나. 그리고 올라와서 제가 무거운 오토바이 밑에 깔려서 살려주세요 새벽에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아무도 안 와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동생이 저를 막 울면서 오토바이를 꺼내줬다. 그때 형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형이 나 이렇게 고생해서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동생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그 힘든 새벽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학교 안 가는 날은 그 무시무시한 영업을 했잖아. 우유 드세요 하고 남의 집 문 두드리면서 세일즈를 배웠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삼성화재라는 보험회사에 지점장으로 있고 법인 영업 그런 부서에 있으면서 정말 쉬웠어. 되게 쉬웠어. 그걸 어린 나이에 남의 집 문 두드리면서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너가 있어서 형이 강해졌고 그 경험 때문에 남은 인생이 되게 쉬웠어. 그러니까 형한테 신세감에 있던 소리 안 해줄게. 내가 오히려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어. 그게 무슨 키웠으니까 나중에 보답하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도 안 갖게 해주는 것이 저는 또 이런 분 귀인을 만나서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과 모험이 부족한 사람은 좋은 어른이 될 수 없다. 제가 강의할 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서 열정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말을 추가했어요. 눈은 빛이 있을 때, 귀는 소리가 있을 때, 글은 쓸 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드릴 건 없고, 선생님 저기 요게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나온 거고, 제가 출판하고 해요. 같이 우리 대표님하고. 이거는 저희 이제 그림책 에세이 인서거든요. 우리 작가님 여기서 한 번 골라가지고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세요, 저부터. 썩지 비싸요. 이건 제 개인 저서랍니다. 와. 저희가 그림책을 만들 때 조세호 대표님은 그림책을 1도 모르시는 한 번도 보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림책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분인데 저는 정말 저분은 안 하겠구나 이렇게 포기했어요. 제가. 근데 제일 먼저 그리신 거예요. 그림을. 제일 먼저 그리시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써서 전자책으로 제일 먼저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감수성이 이 단단한 이미지하고 완전 틀리신 거예요. 다르게 저에게 또 많은 감동을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죠. 어떠셨어요, 작가님들? 이 그림책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죠. 네. 이거를 지금 되게 최고 강사님이시거든요.
기업 강의도 나가시고 다양한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오프닝으로 또는 이제 클로징할 때 이렇게 하신다는데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들을 때마다 뭉클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황경남 작가님의 시 낭송이 있겠는데요. 음악을 또 잔잔하게 깔아드려야지 또. 아니 그거 말고 어느 거요?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오른쪽. 예. 그런가요? 카톡 옆에 예, 그거. 예. 네. 잠깐만요. 여기서 찍을 테니까 잠깐. 네, 재수리하겠습니다. 황문빛 들령에서 시를 낭송하는 황경남 라입니다. 세 편의 시를 준비했는데요.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오경아 대표님과 또 옆에 서 계신 아름다운 은민민미 씨 그리고 아쉬워도 저의 시 한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온다. 우경아.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온다. 아무리 어두워도 낮은 온다.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은 지나간다. 박수 한번. 예, 2편이며 참아낸 시간도 봄이 온다. 이은미. 참아낸 시간도 봄이 온다. 봄바람 불어오면 잠긴 꽃들 속삭이고 연두빛 새싹들 기지개 펴고 기운을 반짝이며 춤을 춘다. 봄이 어디까지야 긴 겨울 견뎌야 했지. 찬바람 속에서 뿌리 내리고 애써 꺾이지 않으려 했지. 비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처럼 마음 한 구석은 시리지만 언제나 그래왔듯 묵묵히 피어난 날 그때 기다리네. 분홍빛 벚꽃 하늘 수놓고 노란 개나리 길을 비추며 그제야 알겠지. 참아낸 시간 봄이었다는 것을. 다음 문제가 지은 시인데요. 여러분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의자라는 주제예요. 의자. 황경남. 너가 있어 좋다. 언제는 앉을 수 있으니. 너가 있어 좋다. 누구든 앉을 수 있으니. 너가 있어 좋다.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너가 있어 좋다. 언제나 편히 기댈 수 있는 너처럼 편안한 내가 되리라. 와, 이게 내가 쓴 시를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낭송해서 읽어줬을 때, 와, 이 그런 감동. 우리 우 대표님 어떠셨어요? 감동입니다. 너무 단단히 해주시네요. 마음을 담아주시네. 감동입니다. 울 뻔했어요. 너무 뭉클해서도 아까 살짝 눈물을 왜냐면 이 시간 그 몇 달 동안 제가 되게 엄청나게 힘든 정말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같고 여기서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 시를 듣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한번 또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오늘은 정말 감사한 날입니다. 아주 많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끝내고 다음은 저희 작가와의 대화 토크 콘서트. 아까 우리 어떤 작가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출판 기념회라 하면 작가들의 시간이고 작가들의 자리예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그동안 책을 쓰시면서 힘들었던 시간들 또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는 우리 작가들끼리는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좀 뽑아왔는데요. 돌아가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우리 작가님들께. 이렇게 제가 질문을 뽑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돌아갈게요. 우리 작가님께. 첫 번째는 제가 감사의 의미와 경험이라는 키워드로 세 가지의 질문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감사일기를 쓰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우리 작가님. 처음에 아까 당연한 것이 없다는 이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내용이 되게 많이 와닿는 것처럼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고 하루하루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점 마음에 드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 황경만 작가님 드릴게요. 감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습관이나 방법이 있으실까요? 네, 역시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네, 글을 쓰면서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글을 쓰면서 속상해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건 역시 감사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작가님. 감사일기를 쓰면서 예상치 못한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감동받았던 순간이라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면서 생각하니까 그거는 삶의 반대였더라고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거고 모든 것은 내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긍정의 에너지가 되는 거고 부정으로 생각하면 부정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는 이미 과거니까 뭐 지나간 거는 이미 잊어버리고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어떤 희망적인 그런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감사일기의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감사일기와 삶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그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우리 작가님께 여쭤볼게요. 질문 주세요. 질문제. 쉬운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일기를 쓰기 전과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삶의 태도나 시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참고로 저는요, 감사일기 나는 맨날 일 쓰는데 오늘 내가 아직 쓴 게 1265번이거든요. 나는 맨날 일기를 쓰는데 물론 그때가 감사일기 쓸 때 안 쓸 때 항상 일기 써요. 그래서 1265번째인데 감사일기 쓰면서 이게 물론 나도 교회 시험 다니지만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약간 치기작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한대 뭐 때려줄 수도 없고 해서 하여튼 모든 분들이 본인 스스로 모르면 배워주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다 보면 이런 게 생겨서 그래서 치료하고 써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데 생각보다 못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에 기회라도 뒤에 경험하자 하고요. 그 책을 떠나서 감사할 일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생각한다. 와우, 멋지십니다. 명언입니다. 쉬운 문제였죠? 네, 좋아요. 자, 맞아요. 그 다음에 작가님께 질문 드릴게요. 힘든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문장이나 아니면 경험이 있다면 살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감사일기를 지금까지 2167번째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연히 이제 네이버에 이제 쓰게 됐는데, 그냥 매일 그냥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진짜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사실 우리 가족들에게 더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저희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대수 대표님께 드릴게요. 감사일기가 우리 조대수 대표님 창작 활동, 그 창작 활동은요, 글쓰기, 그림, 강의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미친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그것보다는 120% 정도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20% 정도. 그전에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하려고 엄청나게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 목표가 목표를 세우지 않고도 좀 유연하게 살아야겠다. 왜? 목표를 세우니까 너무 그것만 애를 쓰고 주변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일기를 쓰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감사했던 건데 내가 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강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감사일기에 쓴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목표를 못 달성했다고 안 됐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그 마음으로 살면 훨씬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은 사람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면 또 다른 일이 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면서 생각의 폭이나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좀 긍정적인 마음이 훨씬 많이 넓어졌다는 게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서 우리 조 대표님을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번에는요, 세 번째 키워드예요. 일상의 감사와 성장으로 제가 이렇게 세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늦게 오셔도 아쉬워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도 그렇게 오셔가지고. 네. 우리 선생님은, 작가님은 일상에서 가장 자주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 와우, 완전 이게 완전 정답인 것 같아요. 맞아,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짧고 아주 강하게 임팩트 있는 질문. 아쉬우세요? 네, 우리 작가님께 드릴게요. 감사의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날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작가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라는 거는 이제 정말 뭐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내 생각 밖에 뭐 갑자기 뭔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진짜 좀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거, 내려놓는 거 그런 부분이 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저는 지금 중국어 전공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점차적으로 지금 제가 좀 아팠던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웰빙 카페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 건강을 되게 중요시하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만든 건강 스무디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되게 인기도 좋았었는데 그랬는데 지금 점차 이렇게 책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는 마음 건강, 정신 건강 그런 부분까지 다 아우르는
웰리스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가 검증하고 했던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체계화시키고 그런 쪽으로 제 일을 좀 이렇게 정리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웰리스 토탈 라이프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바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아로마 웰리스 산업대원에 이제 석박사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운드 테라피 같은 것도 있고요. 아로마 이런 테라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테라피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도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향으로서 또 치유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사운드볼 해가지고 싱잉볼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공명을 이렇게 이루어내면서 내 몸에 있는 나쁜 에너지들을 좀 이렇게 정화시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하고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다 활용 가능하고 좋은 것들이어서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작가님께 드릴게요. 가족, 친구, 동료들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실까요? 작가님만의 방법이 있다면? 저는 요즘 느끼는 것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감사의 평준화, 일상화. 모든 사람은 감사를 다 안다. 그런데 표현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물질이다. 그리고 눈에 보여야 하고 정말 먹을 것을 한 번 사든가 커피를 한 번 사든가 이게 리얼한 감사의 실현이다. 근데 말뿐인 감사는 이게 실수다. 역시. 그래서 나는 가족들과 모이면 맛있는 거를 같이 나눠 먹고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베풀고 그러는 거를 위주로 하는데 너무 인색한 사람은 너무 좋아요. 공감. 다 공감하시나요? 네. 정답입니다. 이건 진짜 진리예요, 진리. 빠질 수가 없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키워드를 저는 책과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이렇게 이제 세 분 작가님들께 우리 작가님 지인이신데 아까 제가 축하 메시지를 좀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어요. 이게 나눠주실 수 있으시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책과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 첫 번째 질문. 이번 감사의 길 출판을 통해 만약 독자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질문 중에 제가 제일 어려운 질문을 받아냈거든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아자! 책이라면은 정말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픈 하나의 매개체잖아요. 그래서 즐거움도 있고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감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감동을 위해서 누군가가 보여주려면 50%밖에 안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자기 경험이 밑바탕에 많이 깔려 있고 아까 이렇게 동화 작가 중에 하신 것처럼 뭔가 전율이 느껴질 때 정말 100%에서 120%더 이상의 효과가 나는 것 같아서 진솔하게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낸다면 메시지는 그 독자들의 차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자기만의 틀에서 또 다시 걸러내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는 자기의 진솔함을 다 표현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독자한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멋지십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었네. 이렇게 우리 작가님들이 자꾸 공사를 부리시니까 제가 진짜 어려웠나 싶어서 걱정했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일단은 어떻게 되세요, 관계가? 네. 아까 저기 감사하실 때 정말 힘들 때 저한테 정말 많이 좋으셨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감사한 게 되게 막 떠오르면서 그냥 또 이렇게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이 오늘 어제 결정이 올라오는데 이 감사가 단지 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과정 중에
주셨잖아요. 우리 작가님이 감사의 책을 내고 감사를 이렇게 축하하시는 메시지 전달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는 감사란 어떤 것인지 우리 작가님들에게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실은 이 자리에 제가 참석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미래 씨, 그러니까 김미래 작가님과 만나게 돼서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오랫동안 아는 지인인데 실제로 글을 썼다고 해서 작가 책을 냈다고 해가지고 실은 뭘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근데 다 여기 지금 작가님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삶을 엮어낸 이 글들이 실은 김미래 작가님도 못지않게 제가 잘 알고 있는 삶 그대로 녹아 있어서 그렇게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어떤 게 감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동을 본인이 주려고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본인은 그 삶에 최선을 다했고 그거를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부분은 정말 독자의 몫인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 자체가 실은 서로에게 감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삶은 정말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어떨 때는 삶이 어려워서 또 자기에 갇혔을 때는 그거를 밖으로 이렇게 소통을 못하고 갇혀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데 그 어떤 벽이라든지 자기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그림자나 어둠 같은 거를 걷어낸다면 충분히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수 있겠다. 저 또한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나이가 들면서 또 이렇게 정말 자기 삶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사는 분들을 만나면서 계속 이거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 정말 감사한 삶이다. 이런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감사합니다. 와, 제가 진짜 크나큰 실수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냥 넘어갈 뻔했지 뭡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그럼 다시 질문으로 갈게요. 네, 앞으로 또 감사일기를 계속 쓰실 계획이신지 혹시 또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다른 방식의 글쓰기가 있으신지요? 어려우실까요? 첫 질문 자체 무슨 고백한데 막 2,000몇 회 이렇게 막 3년 이렇게 감사하게 써오신 것이 어떤 결정체시잖아요. 지금 감사 나누는 글들이. 근데 저는 이게 저의 첫 감사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의하면서 되게 긍정 한 옆에는 진짜 실천을 정말 못했는데 그리고 감사 무시를 하면 되지 이랬는데 의외로 오면서 제가 사실 최안에서 처음 다른 부분을 이러면서 봤는데 처음에 저기 굿뉴스 마이크만 잡으면 접신 막 이러면서 사실 읽었는데 오면서 그거 자체가 되게 저한테 울림이 돼서 이렇게 보시는 적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적으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너무 이렇게 몇 년 동안 힘들었던 멘탈이 좀 그게 안 써지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뭐가 상담을 하면 이 아이들이 글 안 쓰는 심정을 이해하게 돼요. 원래 썼던 사람이 정신이 해리가 되면 완전히 이렇게 공장은 안 되는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쓰려고 했던데 안 됐던 것이 이제 막 저는 써지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감사하게 정말 그리고 아까 저기 마라톤 명인분이랑 보면서 사실 오면서 사실 동기부여를 오늘 버스 안에서 야 진짜 감사하게 써야겠다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열심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글쓰기 여정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아울러서 이제 우리 전자책에서 매뉴얼 같은 걸 만드는 거가 꿈이었는데 되게 막 너무 열심히 살아도 뭔가 지금의 건전해서 내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일념이 없다 보니까 의외로 또 감성적인 부분을 눌러놨던 것이 있어요. 한동안 노래를 안 들었어요. 계속 막 살펴
아까 이제 신앙송이랑 그리고 지금 계속 음악 흐르고 있잖아요. 아까 음악 계속 흐르고 있구나, 계속 흐르고 있구나 이러면서 아이한테 어제 이제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요새 이렇게 살아나야 된다는 것도 있고 살아나질 열도 조금씩 생겨나면서 마침 어저께 기숙사에서 온 아들이 엄마 제주가 정말 열심히 다녀서 수능 준비하는데 근데 이상해 내가 좀 힘들었는데 뭔가 좀 이상해 막 기분이 그리고 인간관계도 좀 정리하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냥 뭔가 성공을 해도 감성적인 것이 아니면 공부한 것이다 하더니 엄마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의 글쓰기는 이게 이런 감사 일기를 실천하면서 제가 그동안 묻어뒀고 이성만 이렇게 했는데 마음 안에 깊이 있는 감성이 다시 살아나는 글을 한번 감성을 찾아가는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좋습니다. 저도 느껴요. 어느 순간부터 감성이 이렇게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시를 쓰면서 감성이 조금씩 살아나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배터리 다 되고. 그래서 대표님께 마지막 질문 긴장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긴장하십니까? 네. 긴장했어요. 자, 감사일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기를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저도 감사일기를 처음 썼거든요. 뭐 우리가 항상 이 등잔 밑이 어둡잖아요. 근데 감사를 당장 찾으려면은 가장 쉬운 것부터 일단 보이고 들리고 숨쉬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그런 감사라는 걸 느끼는 순간 되게 삶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등잔 밑이 어둡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쓰라고요? 어디 쓰자고요? 네. 늘 말하지만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네. 네.